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신홍준입니다. 오늘 이제 공주대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어떤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캠퍼스가 세 군데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세종, 고대 서울처럼 본교, 분교 개념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단과대학별로 좀 캠퍼스를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공주 캠퍼스에는 뭐 사범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 간호보건대, 예술대, 국제학부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충남 예산에는 산업과학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식품 계열의 학과들은 산업과학대학, 예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천안에는 공과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충남 천안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교, 분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에는 공대만 딱 있고요. 예산에는 산업과학대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세 개도 많은데 네 번째 캠퍼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제4캠퍼스가 2026년에 입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들이 오지는 않고요. 뭐 인공지능 학부를 비롯해서 한 서너 개 학과가 현재 옮겨올 예정에 있습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이 159만 9천 원인데요. 홈쇼핑도 아니고 되게 9천 원으로 끝났는데 뭐 예전에 등록금을 줄여라 하니까 뭐 1,000원씩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제일 비싼 게 예체능 계열하고 공학 계열인데 210만 원 정도입니다. 뭐 사립대학이 거의 뭐 3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립대의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 저렴하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등록금도 저렴한데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간 한 학생이 받는 장학금이 260만 원 평균적으로 그게 넘어서 인문계열이 일단에 학생들이 300만 원 등록금 내니까요. 300만 원 등록금 내고 평균적으로 260만 원 장학금 받아가면 40만 원 내고 다니는 거죠. 1년. 그렇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국가장학금이나 이렇게 많이 생겨서 실제로 학생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등록금 전액을 내고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립대 오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캠퍼스가 3개이기 때문에 3개 캠퍼스의 기숙사 시설은 잘 되어 있고요. 뭐 공주 캠퍼스에는 5개 동, 예산 캠퍼스에 2개 동, 천안 캠퍼스에 3개 동이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마다 조금 가격이 틀린데 한 학기에 뭐 88만 원부터 163만 원이고요. 기숙사는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전체 기숙사 인원 중에 거의 45%가 1학년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1학년들은 좀 기숙사 들어가기가 좀 다른 학년보다 수월한데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기숙사를 뽑을 때 거리 상관없이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세종에서 공주 충분히 기숙사 지원해서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캠퍼스만 놓고 보면 세종하고 공주 캠퍼스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노선이 2개 노선이 세종을 지나가는데 한 개 노선은 이제 청주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정부청사로 해서 종촌동하고 다정동 사이길로 해서 한 대가 넘어가고요. 또 한 대는 BRT 타고 쭉 와서 천마을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내버스도 조치원에서 공주 가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시내버스 타고도 한 40분이면 공주 캠퍼스까지는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BRT, 공주 세종 간 BRT 노선이 생기면 그 BRT 노선이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통학하기는 더 편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뭐 칩창업 프로그램 해서 취업 지원 본부에서 이것저것 많이들 주고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 학생들 뭐 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뭐 해외 어학연수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신청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대학 가시면 뭐 취업 프로그램이나 어학연수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대학에 하는 프로그램들 거의 돈 안 들이고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주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뭐 대학에서 스펙도 쌓을 수가 있고 뭐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 3개로 쪼개져 있어서 단과대학별로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학과명이 바뀌는 대학들입니다.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상업정보교육과가 경영금융교육과로,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가 도시교통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과가 산업공학과로, 스마트수산자원학과가 수산생명의학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걸 왜 바뀌는 걸 왜 알려드리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는 바뀌기 전 이름으로 나오고요. 올해 이제 지원하실 때는 바뀐 이름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상업정보교육과는 이제 상업계열 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상업정보교육과인데 그게 이제 교과명분이 경영금융교육과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게 됐고요. 스마트 수산자원학과는 수산생명의학과로 바뀌면서 어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수산생명의학과에 오시면 어의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범대학입니다. 전국 사범대학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요. 국어교육과부터 미술교육과까지 23개 학과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사범대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는 좀 복수 전공이 다른 사범대학들보다 좀 수월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3개 학과 안에 입학을 하시면 이 23개 학과 안에서 자유롭게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전공할 때는 다른 제한 사항은 없고요. 2학년 올라갈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복수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정원만큼 복수 전공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공주학교 지리교육과인데 제가 지리교육과를 다니면서 수학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한다. 그럼 수학교육과 정원이 30명이면 30명을 뽑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수학교육과 복수 전공 신청한 학생이 25명밖에 안 된다. 그럼 전부 다 오케이가 되는 거고요. 제가 수학교과를 지원했는데 40명, 5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30명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 전공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교과를 입학할 때는 실기고사를 봐야 되는데 체육교과 복수 전공할 때는 실기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과 후배 중에서는 체육을 복수 전공해서 현재 체육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범대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적 때문에 좀 고민이라고 하시면 좀 성적 맞춰서 일단 23개 학과에 들어오시면 좀 복수 전공을 많이 선호를 하시면 되고요. 사범대학에서 최근 이제 경쟁률이 높은 과들, 그러니까 경쟁률이 커트라인 높은 과들은 이게 임용고사가 잘 되는 과들이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국영수가 가장 높았는데 최근엔 좀 임용이 잘 된다고 소문난 과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과, 기술과정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 문헌정보교육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는 많은데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헌정보교육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임용고사가 잘 된다, 많이 뽑는다 해서 좀 인기가 많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매년 작년에 354명이 임용고사 전국에서 매년 가장 많은 임용고사 합격생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성적대는 이거 이따가 상담 받으시거나 자료를 보면 자세히 아실 텐데 교과 전형은 2등급대에서 좀 낮은 과들은 3등급 초반까지 들어오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과마다 조금 그레이드가 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과학대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저희 학교가 순수 문과학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이 전부고요. 중어중문과하고 관광경영, 관광영어 통역에서는 교직이수가 되는데 중어중문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면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관광경영하고 관광영어 통역에서 교직이수를 하면 관광교과목,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교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직이수를 한 학생에 한해서는 사범대학 복수전공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범대가 아닌 학생들이 사범대를 복수 전공할 수가 없는데 교직이수 한 학생들만 사범대학을 복수 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가 교직이수의 메리트고요. 근데 교직이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직이수는 교육부에서 정원의 한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원 양성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많아야 30명, 2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학과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생각하면 거의 가서 까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사회과학대에서 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은 이것도 취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쪽 관련돼서 행정학과나 법학과 이런 쪽으로 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대는 요즘에 좀 많이 떨어져서 한 4등급 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 자연과학대 아무래도 순수과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간호보건계열이나 공학 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연과학대는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유독 좀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이 높게 나타나는 과가 대기과학과하고 문화재보존과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기과학과하고 문화재보존과학과는 학과의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기과학, 기상학을 가리키는 학교가 전국에 7개인가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전국에서 많이 몰리고 있고요. 대기과학과에서는 이제 기상, 기후, 해양 이런 걸 가리켜서 최근 일본의 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해양 오염에 대해서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되면 이제 대기과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이제 과거에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백제 문화권에서 이제 공주 부여 쪽에 백제 문화권의 문화재를 상당히 오랫동안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발굴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술이 우리 학교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존과학과는 공주대를 상당히 알아주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등급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보존과학과 대기과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5등급 때까지, 6등급 때도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6등급 때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보건대학입니다. 뭐 간호보건대학 그러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간호학과죠. 아무래도 취업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간호학과를 많이 선호하고요. 저희 학교 간호학과에서는 교직이수가 가능하고 간호학과에서 교직이수하면 보건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세종, 충남, 대전, 충북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실제로 교과 전형에서 커트라인 차이도 지역인재가 일반 전형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가시더라도 지역권에 있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다음에 이제 인기 있는 학과는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는 이제 소방직 공무원으로 많이 가고요. 세종에 소방방재청이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이게 국가직 공무원이 되고 나서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술대학입니다. 예술대학에는 뭐 게임 디자인부터 영상학과까지 있는데 학과 이름들 자체도 뭐 생소하실 거고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에 학과가 희소한데 국립대, 4년제 국립대에는 저과가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뭐 40대 1 이렇게 막 되고 있습니다. 실기를 보는 과들 같은 경우는 실기가 70%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뭐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학부입니다. 국제학부는 단과대 소속이 아니고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제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국제 경영이나 뭐 국제 경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의 국제학부는 자연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학과의 세부 전공이 국제금융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 수업을 4년 동안 영어로 합니다. 배우는 과목이 이제 금융공학이기 때문에 수학, 통계, 경제, 경영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문과 학생들한테도 이 학과를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이 꿈이 있어서 딱 어떤 과를 가겠다는 친구도 아니면 그냥 다 경영학과를 갑니다. 경영학과 나와서 그냥 회사 취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경영학과 나와서 회사 취업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라는 특화장 과목을 배우고 아무래도 4년 동안 주구장창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영어 성적, 특히 토익 성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졸업할 때 학생들 보면 제 조카도 이 학과를 나왔는데 990점 만점에 뭐 토익이 980, 뭐 97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때 아직까지는 뭐 토익 성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영어도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으로 진출도 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으로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냥 단순히 경영학과 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과를 가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대리죠. 다음은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천안에 있고요. 천안 공과대학이라고 대학가명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교직이수가 가능하고요. 공대에서 교직이수라면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직이수라면 사범대학을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대에서는 교직이수하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대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정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막 인문계열처럼 까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직이수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뭐 학과에 따라서 뭐 20명까지 되는 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계열은 까탑들이 교직이수를 하는데 공대는 까탑들이 교직이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연봉 자체가 원체 높으니까 교사 연봉보다 훨씬 높고 갈 수 있는 취업 자리가 많다 보니까 인문계보다는 좀 교직이수를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같습니다. 공대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대가 커트라인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첨단학과 육성,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뭐 반도체 관련 학과 뭐 육성 이러면서 공대 정원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대 정원은 늘렸는데 학생들은 줄어들다 보니까 공대 커트라인이 조금씩 계속 경쟁률의 커트라인이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공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학이라고 많이 불렀던 전기전자, 기계, 화공 쪽이 거의 탑3였는데 최근에는 좀 컴공이나 AI 관련된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기가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약대가 없고 약전이던 시절에 화공과를 나와서 피트 시험을 봐야 약전을 갈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약대가 생기고 나서는 그냥 바로 성적 좋은 학생들이 약대를 가다 보니까 화공과가 좀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고 요즘 최근에는 뭐 컴공, 뭐 AI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학부가 현재 천안에 있는데 이건 공대 소속이 아니고 본부 소속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거고요. 단순히 공학적인 AI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듀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모든 전공을 총합적으로 해서 융복합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대 커트라인은 거의 뭐 4등급대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뭐 3등급대에서 출발해서 추합이 4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최초합이 4등급대고 추합하면 뭐 5등급. 학과에 따라서는 최저만 맞추면 들어왔던 과도 실제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대 지원자 중에 최저를 통과한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뽑는.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수능에 대해서 조금 많이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혹시 교과 전형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과학대학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은 예산 캠퍼스에 있고요. 주로 이제 농업 관련된 학과나 식품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하고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라면 영양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물자원학과가 있고 축소동물학과가 있는데 둘 다 동물을 가리키는데 전혀 다릅니다. 동물자원학과는 우리가 흔히 먹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의 축산학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축, 소, 돼지, 닭, 말, 우리는 가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동물자원학과고요. 특수동물학과는 말 그대로 특수한 동물, 제일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 그 다음에 야생동물, 실험동물. 아무래도 더 특수동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이 실험동물에 관련해서 전국에서 학과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대 뭐 애견 미용학과는 있지만 4년제에 저 뭐 반려동물이나 그런 학과들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스마트 생명의학과, 스마트 팜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산 캠퍼스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동물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적대가 5등급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학 전형입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에서 3개 전형, 정시에서 1개 전형이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고 종합 전형하고 실기 실적 전형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시는 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인 44개 모집 단위를 수시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44개 학과는 입학 정원 전체를 일단 수시에서 뽑고 수시에서 비충원 되면 정시로 이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수시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정시에서는 일단 현재 배정된 인원 없고 수시 100으로 뽑는다. 이게 좀 수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바뀌는 거는 천안공과대학하고 산업과학대학의 일반 전형의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대하고 산업과학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면접이 없다. 서류평가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른기의 전형하고 고른기의 지역인재 전형도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하고 면접이 없는 전형하고 구분이 되는데 면접이 일단 없는 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렇게 해당되는 게 천안공과대학하고 산업과학대학의 일반 전형, 고른기의 일반 전형, 고른기의 지역인재, 농어촌 특성화고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뭐 지역 일반 전형에 뭐 사범대, 인문사회, 자연과학, 간호보건, 예술대, 국제학부, 인공지능, 그다음 자개인 전형, 성인학습자 전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있는 전형은 1단계에서 면접 서류평가를 해서 4배수를 선발을 해서 면접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서울평가의 평가 기준 전공적합성, 발전관해서 인성 이 세 개 영역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다른 대학들은 영역별로 배점을 주는데 저희는 영역별 배점 없이 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적합성, 발전관해서 인성 통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공적합성은 뭐 말 그대로 이 전공에 맞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발전관해성 우리 학과에 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전공적 합성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내신 성적부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공적 합성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교과목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느냐 이런 거.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등급을 다 더해서 나눠서 등급을 낸다라고 하면 종합 전형은 따로 등급을 산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할 때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정도의 이수 단위를 보이고 있는지. 왜냐면 과목마다 편차가 크죠. 들은 학생들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등급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학생들이 좀 비인기 과목, 어려운 과목들 잘 선호 안 하잖아요. 뭐 자연계열의 물리 2, 뭐 인문계열의 경제 이런 학생들이 잘 이수를 안 합니다. 근데 학과에 따라서는 그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죠. 그런 과들은 꼭 그런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이 높고 낮고로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동안 준비를 했죠. A라는 진로에 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성적 상관없이 그대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제 와서 성적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를 바꾸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과로 그냥 지원을 하시고, 교과전형은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어제부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면접을 물어보는데, 일단은 면접은 서류평가를 통과해야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평가 떨어지면 면접 안 봐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제출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학생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갖고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 질문은 저희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학생 생활기록부니까. 근데 이게 질문하다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그 학생 걸 가지고 질문하는데 대답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서류 평가하다 보면 이거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했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표시해 놓죠. 표시하고 면접 가서 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면접 가서 이런 질문해서 대답을 받아내죠. 그 생활기록부가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되게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한 10분 내외. 그다음에 2명의 면접관이 1명의 학생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요. 뭐 교복 입고 오시면 안 되고, 당연히 감점 처리될 수 있는 거, 학교, 이름, 부모님 직업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면접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요거 보시면 그냥 대충 쟤는 무슨 과 썼겠다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학생 보면 미래 건축물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의 주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건축학과 학생이죠. 딱 봐도. 저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하죠? 얘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래서 물어보죠.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고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작성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편적으로 질문을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면접 대상자에 들어가서 면접 준비하실 때는 본인 생기부 보시면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잘 보이려고 막 해놨던 활동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활동들이 있고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 디펜스를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올해 바뀌는 거는 체육교육과의 교과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탐구 과목이 작년까지는 직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사고 학생들이 조금 최저 맞추기가 수월했는데 올해는 직탐이 빠졌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까지는 반영 안 했는데 올해는 반영이 됩니다.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는데 잘한 거 3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진로 선택 과목 잘한 거 3개. 그래서 A 3개 있으면 그냥 A로 와서 가산점으로 반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요. 체육, 음악, 미술, 교육과만 학생부 70에 실기 30으로 피고요. 저희 학교의 내신 산출 방법은 전 과목 100입니다. 여기서 전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숫자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 전 과목을 단위수를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나오면 이렇게 한 장 뽑아주시면 거기에 뭐 전 과목, 국영수사 뭐 이렇게 해서 성적들이 나오는데 전 과목 단위수 적용, 학년 구분 없음, 이런 용어들이 있는 성적이 우리 학교 성적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뭐 제2의 국어, 음악미술 체육이 등급으로 나오면 그것도 저희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 A 3개 있으면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저희는 출결도 반영을 합니다. 출결도 10% 반영이 되는데 미인정, 결석이 4일 이상이면 감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석은 없고 지각으로 산출하면 지각 3번이 결석 1번이기 때문에 지각이 12번 이상이면 감점이 되는 거죠. 지각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지각이 난 11개다. 다른 건 없고 미인정 지각만 11번이다. 그러면 감점이 없죠. 12번부터 감점이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의 영역 중에 잘한 거 3개 영역의 합산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4개 영역 중에서 잘한 거 3개. 문이과 예체능 구분 없이 잘한 거 3개의 합산으로 반영을 하는데 단 수학교육과는 수학이 필수입니다. 수학교육과는 수학이 필수인데 수학 중에서도 선택을 기하나 미적을 하셔야 돼요. 학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수학교육과에 지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는 기하와 미적이고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은 학교과 통계를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사범대학은 10, 12, 인문사회과학대학 13,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은 15.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은 작년에 14였는데 올해 한 등급 낮춰서 15등급이고요. 간호보건대학은 12, 14, 예술대학 14, 국제학부 13, 인공지능 14, 산업과학대학은 17입니다. 산업과학대학은 작년에 16이었는데 올해 17로 한 등급 완화했습니다. 다음 실기실적전입니다. 실기실적은 이제 주로 예술대학에 있는 디자인 계열의 학과들이고요. 실기가 70%, 학생부가 30% 반영돼요. 그래서 실기 전형 같은 경우 실기 성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의 그 내신 산출 방법은 교과 전형하고 내신 산출 방법은 동일합니다. 올해 수시 일정은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 10월에 실기고사,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 발표는 11월 16일 날 합니다. 11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네, 수능날. 수능 끝나고 오면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죠. 잔인하죠. 수능 보고 실력 그렸는데 합격자 발표를 해서 2번 죽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것도 좀 슬퍼지는 게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돼서 이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비번호 떠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저희도 크리스마스 때 못 쉬어요. 크리스마스 때 못 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나 23일 날 전화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죠. 합격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고 12월 15일 날 내 이름 뜨는 게 더 행복합니다. 저희 학교에 4장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6장 중에 4장 저희 학교에 쓰실 수 있는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장 다 쓰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작년에 보니까 4장 쓴 애도 몇 명 있긴 했어요. 근데 4장 쓰려면 실기 전형까지 있는 전형이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2개 많이 쓰고요. 지역 학생들은 3개까지 많이 쓰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장을 쓸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하고 지역 인재에 각각 1장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일반 지역 인재 각각 1장씩,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실기가 있다. 영상학과나 게임 디자인학과, 그러면 실기 실적까지 총 4개. 보통 한 2개, 3개 정도 쓰실 수가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안 뽑으니까 2개만 쓰긴 한데, 교과 종합 쓰실 때는 같은 과를 쓰셔도 되고 다른 과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담할 때 종합은 가고 싶은 과, 교과는 갈 수 있는 과. 그럼 교과 일반에서 교과 전형도 일반하고 지역인재가 둘 다 개설돼 있을 때는 어떤 과를 쓰느냐? 통상적으로 지역인재가 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낮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일부 학과가 역전이 됐더라고요. 일반 전형은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막 6등급, 7등급이 합격했는데 지역인재 전형도 4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실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3년치 입시 자료를 공개를 해놓거든요. 3년치 보시고 경쟁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성적이 낮았던 과들이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성적이 낮아서 그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하는데 막 둘째 날, 셋째 날 지났는데 경쟁률이 전년보다 막 3배, 4배씩 뛰어 올라가는 학과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년도에 좀 성적이 높았던 과들이 경쟁률이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올라가면 커트라인도 올라가고 경쟁률이 떨어지면 커트라인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서 접수를 일찍 하시지만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눈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좀 눈치 작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 3시나 4시까지는 저희가 오픈을 해요, 경쟁률을. 이제 한 2-3시간은 오픈을 안 하는데 그때까지 오픈을 하기 때문에 한 내가 지원할 학과를 한 2-3개 학과 정도 이렇게 바운드에 두시고 경쟁률하고 전년도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지원을 하시면 합격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정시 나군입니다. 정시는 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게 학생들이 앉자마자 정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정시 성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재수생들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 성적이 전년보다 막 100분위 점수가 막 7, 8점 막 이렇게 막 오르는 과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재수생들 들어오고 아까도 이제 많은 인원을 수시에 보다 보니까 정시에 많이 뽑아야 막 2-3명 뽑는 과들도 있고 1명만 뽑는 과들도 있다 보니까 정시는 조금 그거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되고요. 정시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과목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수시에서는 인문계 예체능 구분 없이 잘한 거 3개였는데 수학교과를 제외하고, 정시가 가면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정시에서는. 그리고 수학이 40% 반영되기 때문에 혹시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 잘 봐야 됩니다. 수학이 40% 필수 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영어는 절대평가라 100분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저희 학교가 100분위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1등급이 100, 2등급이 95, 3등급이 80. 저희가 100분위 점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입학상담센터. 저희 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오시면 성적 산출하는 거,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내려가서 상담 받으신 게 제일 정확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막 점 찍혀 있는 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합쳐놓은 거고요. 밑에 상담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최근 3년간의 최초 합격, 추가 합격, 면접에 들어온 학생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 상담 받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성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 그냥 학생들 좀 참고하라고 한 장짜리로 전년도 입시 결과, 교과 입시 결과를 뽑아서 저희가 방문한 고등학교에 다 나눠드렸는데, 빨간색 점이 흔히 말하는 70% 지점이고요. 저 약간 초록색으로 나오는 저 길이가 실제 들어온 등급대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예약 안 하셨어도 저희가 자리 비면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1층 부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